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실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셨네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용재형,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직장인입니다. 용재형 방송을 보게 된 건 3월쯤부터 보다가 올해 7월쯤에는 형이 너무 좋아서 AP투자연구소 VIP 가입까지 했습니다. 방송은 매일 보지는 못하고 야간 근무일 때는 생방으로 보고 주간 근무일 때는 근무 끝나고 녹화 방송으로 보면서 주식 시황이나 단타 기법을 배우고 있어요. 뭔가 두서가 없이 첫마디 쓰기는 했는데 우선 사랑해. 이제부터가 고민인데 형이 코스닥 기준 830에서 고점이니까 인버스 사라고 방송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길래 샀는데 진짜 딱 고점이더라고. 그래서 남들 지수 떨어진다고 난리칠 때 나는 사무실에서 계속 희죽거렸던 좋은 기억이 있어. 근데 코스닥이 650까지 떨어지는 동안 내 생각에서 주식시장에 많은 악재가 생겼는데 이게 하나도 해소가 안 됐는데 계속 올라가는 게 너무 의문이야. 레고랜드발 채권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체적인 채권 시장이 흔들려서 한국생명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미국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계속 여지를 남겨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불확실성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끝없는 전쟁을 이어갈 거라고 그러는 와중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는 말이 있고, 엊그저께는 코인 시장에서 FTX 거래소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코인이 완전 박살나는 걸 봤는데, 이 와중에 금투세 시행해서 세금 더 걷는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주식이 크게 가라앉는다고 그러고, 최근 유튜브나 뉴스를 찾아보면 2008년 경제 대공황이 왔던 것처럼 현재 경제 대공황이 올 거라는 말이 많더라고. 그 시작점이 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무너지면서 이제 곧 주식과 부동산이 무너질 거라는데, 나는 이 수많은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몰라서 사연 한번 남겨봐. 용재형, 형 VIP 리딩대로 따라가니까 큰 손실 없이 매일 좋은 수익을 보고 있는데, 항상 뉴스나 유튜브에서는 악재가 해소됐다는 얘기는 없고 새로운 악재만 쌓여가니 너무 불안해서 좋은 종목을 사서 조금 떨어지는 것은 조정을 받고 언젠가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 진짜로 2008년처럼 경제 대공황이 와서 좋은 종목이고 나발이고 크게 주저앉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몰라서 고민 남겨봐. 글을 쓰다 보니 반말도 섞이고 존댓말도 섞였는데 아무쪼록 사랑합니다 형님 꾸벅이라고 우리 29살 직장인 동생이 글을 남겨 주었네요. 내용을 좀 요약을 한번 해보자 그런다면, 시장의 악재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주식시장은 바닥을 찍고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야. 시장의 악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왜 올라가는 거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나한테 전망을 물어보는 게 뭐 주요 의견이야. 이 어린 동생이 쓴 것처럼, 이 사연에 남긴 것처럼 아직 시장이 뭐 해소되게 있는 게 뭐 없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좀 나눠서 한번 보자 그런다면, 자, 외부적인 요인,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 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 아직 안 끝났지.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나 있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터진 거 뭐야? FTX 거래소가 뭔지 알아? 바이비트나 비트겟 같은 코인을 가지고 선물 거래를 하는 걸 말하는데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세계 5대 거래소 안에 드는 엄청 큰 거래소야. 근데 거네들이 파산 신청을 했어. 이게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믿음, 신뢰 부분이 많이 깨지고 있는 중이지. 그래서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파산 신청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도 갑자기 불똥이 튄 거지. 업비트나 이런 것도. 그래서 업비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나 빗썸이나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는 자산에 문제가 전혀 없다, 너희들의 예금 보호는 잘 이루어져 있고, 아무튼 뭐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자 그런다면, 이것도 좀 이야기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업비트나 빗썸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입금은 크게 들어가. 5억이든 10억이든 할 수 있어. 근데 출금은 하루 2차 한도라는 게 있어. 5천만 원밖에 안 돼. 뭐 그것도 이제 거래 등급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아니 입금은 무한정 할 수 있으면서 출금은 하루 최대를 걸어놨던 것도 솔직히 이거 말하면 불공정 거래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야, 입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는데 출금은 대신 우리가 한정적으로밖에 못 줘. 그래야 자기 회사의 자산이 계속 거래소에 쌓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내가 봤을 땐 불공정 거래나 다름없는데, 아무튼 코인 시장은 그래서 나는 전반적인 신뢰 부분이 이번에 좀 많이 깨졌기 때문에 한번 회복하려면 시간이 꽤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이야. 아무튼 뭐 이런 세 가지 대외적인 악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자체로만 좀 놓고 본다 그런다면,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레고랜드, 강원도에서 터진 레고랜드 채권 시장 문제, 근데 그 흥국생명까지 지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채권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 거지. 채권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엄청 힘들어져.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뭐가 된 채권 시장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되면 자금줄이 막
막혀버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작업줄이 막혀버리게 되면 그 피해가 어디로 와? 밑으로 도미노처럼 와르르르 다 쏟아진단 말이야. 그래갖고 자빠진 게 뭐야? 98년 IMF잖아. 줄도산 나오게 되면서 중소기업까지 다 자빠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악재와 대내적인 악재가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이상하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 현상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지. 개인적으로 나도 납득이 안 가. 납득이 너무 안 가. 근데 지금의 상승이 나는 앞으로 꾸준하게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지 않아. 지금의 상승은 마치 이거랑 생각하면 돼. 아파트 15층에서 공 떨어뜨리게 되면 쭉 자유낙하면서 떨어지지. 그러면서 바닥에 닿으면 어떻게 돼? 주식시장이 아무리 많은 악재가 뭐라고 계속 떨어진다 한들 어느 정도 바닥이란 구간에 오게 되면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이 정도면 저점 구간이네, 한 번은 튀기겠네.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게 전문적인 용어라 기술적 반등 구간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움직이는 게 이 아파트 15층에서 떨어뜨린 탱탱볼과 같은 그런 상승 효과라고 봐. 그래서 이 상승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아직까지 내 생각에는 이게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크나큰 전제 조건이 달라붙어야 돼. 그게 뭘 것 같아?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계속 때렸단 말이야. 우리 그전에는 은행에다가 돈을 넣으면 마이너스 금리였어. 아니면 동결 금리가 되다 보니까 은행에다가 놔도 솔직히 이자가 별로 없지. 거의 없다시피 했지. 근데 이제는 올해 한 해만 이자가 거의 7%대 8%대 상품도 나왔는데 그만큼 많이 이자가 준단 말이야. 금리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금리를 올해 한 해 동안 미국 연준에서 계속 끄집고 올려서 이제 12월 달이면 마지막에 한 번 이제 금리 인상이 나오고 끝난단 말이야. 그것도 이제 확정적이야. 12월 달에 나오는 것도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야. 근데 여기서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되냐? 내년에는 새로운 이제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연준에서도 그렇고. 이 연준에서 과연 스탠스 자체를 자 올해 한 해는 많이 올렸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이제 완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점을 찍고 나서 정점을 지난 구간이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물가 지수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이제는 안 하고,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 또는 금리 인상을 많이 했으니까 좀 쉬어가는 스탠스를 취하겠다. 그러한 의견이 정확하게 나와야 전 세계로 지금 누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 기미가 보인다는 거야. 만약에 그 발언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뭐 전쟁에 관련된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단순히 우리가 주식시장을 보면서 예측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는 일이야. 시장이 좋겠다 나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은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생각 자체가 실질적으로 맞아 떨어질지 안 맞아 떨어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왕이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시점에서는 항상 확실한 뭔가 투자 관점과 목표를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나의 그 투자 관점과 그래서 목표는 뭐다? 12월 달에 연준이 파월 의장이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는지 정확하게 내가 들어보고 나서 매매의 전략을 짜겠다 라는 게 내 기본적인 투자 전략이야. 그래서 앞으로 뭐 시장이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 이거를 홀짝 게임처럼 맞출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결론은 지금 구간에서는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급하게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봐. 시장이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네? 상승장 다시 시작인가? 지금까지 모든 주식의 차트를 보게 되면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바닥을 찍고 V자 반등으로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빨리 하락을 하고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는 급작스런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코로나 때처럼 그런 거는 가능해. 완전히 예상 못한 악재. 그런데 코로나 때 이미 올라온 폭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 다시 V자 반등이 나온다? 기울기 자체가 달라서 안 돼. 기울기란 건 뭐냐면 이게 기울기야. 하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잖아.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속도 자체가 다르니까.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공을 갖고 내 힘을 줘가지고 밑으로 밖으로 팍 쳐봐. 어떻게 돼? 공이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갖고 하지. 떨어지는 속도도 빠른 거야. 그러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딪히면 올라오는 튕겨져 나오는 속도도 어떻게 되겠어? 반등도 더 많이 튀겨 오르겠지. 이해가지? 근데 지금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공을 그냥 힘을 이렇게 팍 치는 게 아니라 공을 그냥 탁 떨어뜨리는 수준이야. 그럼 쭉. 이해가지? 기울기가 완만한 하락에 대한 곡선은 절대 V자 반등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면 결국에는 튀겨졌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들어간 거는 박스권 장세란 말이야. 박스권 장세가 끝나고 나서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거지. 기본 원리야 그게 주식에. 근데 V자 반등이 이 순간에 나온다? 혹시나 그럴 거 나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주식을 산다? 내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너무나 미비해. 혹시나 그런 시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까지 23년간 주시장을 겪으면서 그런 상승은 없었어. 하락장의 기울기가 완만한 하락장은 반드시 박스를 거치고 나서 횡보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
올라오는 거야. 근데 지금의 이 상승 구간이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거든. 그럼 하필이면 내가 딱 고점에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샀는데 여기서부터 지수가 꺾이게 되면 종목들이 다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연준의 12월달 스탠스를 일단 확인을 하고 시장 자체가 튀겨고 올라왔을 때 다시 빠졌을 때 이 저점을 전저점 부분에서 지켜주느냐 지켜주지 못하냐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도 절대 늦지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요즘 최근에 뭐 보고 있는 좋은 종목들이 있다 그런다면 지금은 많은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할 때가 아니야. 좀 더 우리가 확실한 데이터와 좀 더 확실한 그림과 이유를 찾아내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가 않아.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스탠스 자체를 관망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 자, 오케이. 이거에 대한 뭐 질문에 대한 좀 대답이 된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님들. 뭐 전체적인 시황 설명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뭐 투자는 결국 돌고 돌아서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이 저점이다 생각하면 사는 거고 내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면 파는 거고 수많은 생각들이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가 있는 거겠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야. 살려고 하는 사람만 많은데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올라가겠지. 근데 시장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건 뭐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다. 이해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속도 조절을 분명히 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정확하게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야 시장의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는 거지. 아니 당연한 거지. 많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건데 다지 당연히. 그래서 금리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잖아. 고정금리는 말 그대로 고정으로 들어가는 금리인 거고 변동금리라는 거는 현 금리에 바뀌어서 금리 시세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가 바뀌는 거지.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뭐 시장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좋겠다 이게 공식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지금 한다는 이유는 뭐야 결국은. 시장이 그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계속 시켰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걸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안도감이 시장에 들어서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금리 인하를 무조건 한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진다 금융시장이 이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하게 되면 금융시장 계속 올라갈 건데 뭐하러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하냐? 금리 인하만 계속하면 되는데. 이해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사연 시청은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